동생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 말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가. 남편의 49제를 지낸 후 신우이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일본 사업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졌어. 도련님까지 그렇게 되니까 집들을 처분해서라도 자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일본으로 돌아가. 우리 가족 일, 네 집안일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동생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 동생, 원래부터 동생은 일본 사람이야.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죽자마자 저는 다시 일본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희생이 과연 사랑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고통으로 남을까요? 저는 김미나, 일본 이름은 미유키, 제1교포 3세입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뼈시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5년 도쿄. 저는 중견무역회사에서 일하는 24살 제1교포였습니다. 저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죠. 바로 제1교포라는 꼬리표. 일본 동료들과 연애 이야기를 할 때면 제1교포. 그럼 결국 한국 사람인 거네. 결혼하면 한국 가야 하는 거야.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어디에 도속하지 못하는 사람 같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이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해 가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에서 출장 온 직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이. 미나 씨는 제1교포시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다고요. 제가 특별하다고 좋은 의미로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회사 일도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미나 씨 덕분에 일본 거래처들과 정말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어요. 통역도 완벽하고 문화적 차이까지 설명해 주시니까 오해도 없고.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이 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 근무가 끝나갈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나 씨, 저와 함께 한국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미나 씨 같은 분이 한국에 계신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나 씨를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가족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미유키,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우리 가을 마나고생해서 일본에 정착했는데 조센찡이라고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벌써 잊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가 떠난 나라야. 거기서도 너만 손가락질 받을 거야. 너는 일본 여자야. 아버지는 저와 말도 섞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셨어요. 한 달을 설득한 끝에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유키 정말 후회 없겠니? 네, 아버지. 그래, 내가 원하는 일이니 힘들 때는 언제든 돌아와라. 우리는 내 편이다. 그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어깨를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미유키야.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1996년 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해 5월, 저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님도 따뜻했어요. 미나야, 일본 여자인데도 이렇게 예의가 바르구나. 일본 여자인데도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살짝 찔렀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진짜 시련은 시누이 강은주와의 만남이었어요. 동생, 김치는 잘 먹어? 일본 사람들은 매운 거 못 먹는다던데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 네, 매운 음식 괜찮아요. 일본 김치와 우리 김치는 맛이 많이 다르잖아? 말투는 친근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봤자 너는 일본 사람이야 라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 대편에는 남편 형님이 계셨어요. 재수 씨,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내 동생이 참 좋은 여자 만났어. 형님의 그 말들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시누이가 또 뭔가 따지는 말을 할 때마다 형님이 나서서 저를 감싸주셨어요. 여보, 그만해. 미나는 이미 우리 가족이고 한국 사람이야. 형님이 일본 사업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저는 일본 사업 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우리 처제 덕분에 정말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어.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힘도 났고요. 그러더니 1999년부터 형님이 일본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가 일본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분석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일본 회사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미팅도 주선해 드렸습니다. 형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재수 씨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일본 시장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 이런 기회가 있을 줄 몰랐어. 저야말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처음에는 제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재수 씨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자리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윤상무.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 사업은 앞으로 우리 회사 미래를 여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 처제가 일본에 대해 잘 아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땐 쓰임새가 있겠지요. 하지만 외국 사람을 사업에 깊이 관여시키는 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 일은 우리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집요한 말 한마디가 남편 형님의 존재마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동생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다던데 남편이 맨날 동생 칭찬만 해.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2001년 IMF가 막 지나던 때 12월 눈 내리던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형님은 제가 일본법을 검토해드린 서류들을 들고 거래처 모임에 가셨어요. 재수 씨, 덕분에 일본 사업이 정말 잘 풀리고 있어.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내년에는 매출이 2배는 늘 것 같아. 정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한마디가 남편 형님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셨다는데. 응급실에서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호흡이 정지된 채로 도착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쓰러지셨고 시누이는 벽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신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3일 동안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 여자가 집안에 들어왔고 일본으로 사업 확장한다고 좋아라 했다고들 하던데 뭔 일이래? 쯔쯔. 원래 조용히 살던 집안이었는데 욕심 부리더니 첫째가 무리하게 일본 사업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집안에 오지 않았다면 형님은 일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고 그날 밤 나가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남편 형님을 죽인 거였어요. 형님의 장례를 치른 후 집안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온 집안은 침묵만을 넣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형님의 뒤를 이어야겠어. 그날부터 우리의 두 번째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맡게 되었어요. 한성물산. 시아버님이 30년간 일궈 오신 회사였으니까요. 그 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저는 남편 등을 보며 불안했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저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어요. 2008년 1월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지? 일본 사업을 계속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네. 당신이 일본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잖아. 내가 성공해야 당신과 우리 가족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어. 형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일본 사업을 시작하신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일본 사업을 몰아붙인 이유가 저 때문이었고 형님도 저 때문에 무리한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이 회의 중에 갑자기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뭐라고요? 아냐. 그럴 리 없어.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이틀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일째가) 되던 날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멈춘 순간 제 삶의 이유도 함께 멈췄습니다. 일본 여자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더라.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너무 일찍 들갔으니 어미 맘은 어떨꼬. 처음부터 일본 여자를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미나, 너는 정말 나쁜 여자야. 네 일본 사업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을 죽였잖아. 남편 형님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김미나, 너는 누구니? 일본 여자? 한국 며느리?
살인자? 칼을 들지도 독을 타지도 않았지만 내가 살인자와 뭐가 달라? 왜 내가 이 집안에 왔을까?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내가 죽어야 이 시련이 끝나는 걸까? 아파트에서 나와 저희 가족은 작은 연립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말리시긴 했지만 죄책감에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 가족들은 일본으로 오라고 재촉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저는 남았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것은 두 사람의 죽음을 더욱 의미 없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 모든 일 의원인이라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떠나라는 그 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 멸시와 모욕적인 눈초리를 받았고, 제일 교포인데 왜 돈이 없어? 남편이 죽으니까 그냥 끝났네. 결국 일본 사람이라. 심지어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라서 그런지, 일본 교포라서 그런지 남자들의 노골적인 관심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좌절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요. 일본어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번역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어요. 2011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 한성물산 해외사업팀 최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최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회사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윤상무의 계획이었어요. 윤상무는 처음부터 회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형님이 일본 사업에 점점 관심을 보이시니까 윤상무가 일부러 큰 계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일본 사업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사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날 형님이 모임에 나가신 이유도 윤상무가 오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형님을 부추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업을 부풀려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일본 회사를 별도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던 거고요. 제 남편에게는 더 교묘했어요. 형님을 뛰어넘어야 한다. 일본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 가족들이 인정할 거다. 제가 일본 사람이니까 더 성공해야 한다고 남편을 계속 부추겼어요. 그리고 신우이 도피해자였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후 신우이는 매일 밤 울었답니다. 윤상무가 신우이에게도 접근했어요. 사모님, 이국으로 하시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회사 자금은 잠깐 융통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신 사장님 몫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장님 부인은 일본 사람이니까 언젠가 일본으로 갈 거예요. 일본 여자가 한국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문화도 다르고 인맥도 없는데. 신우이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질투를 심어 놓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나 신우이나 그저 이용당한 거였어요. 제가 일본 사업을 열심히 도왔던 것도 남편이 과로했던 것도 결국 윤상무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집안에 오지 않았다면 윤상무도 저를 이용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여전히 저였어요. 며칠을 건네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고민하다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 부장에게 전해 들은 얘기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지며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는 정말 일본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거든요. 왜 하필 나는 한국 남자를 선택했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그러나 얼마 후 시어머니가 최 부장을 직접 만나시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나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아들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도 모르고 너만 멀리했구나.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라. 며칠 후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항상 당당했던 그녀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동생, 나 용서해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윤상무 말을 믿고 동생네 가족을 그렇게 내몰고 도련님까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쳤었어. 미쳤어 내가. 사실 동생은 안 믿겠지만 2년 동안 매일 밤 후회했어. 동생네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 많이 했어.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제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랐어. 며칠 동안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용서해야 할까?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질까?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려서 누구보다 슬픔이 크실 시어머님의 마음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그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을까? 신우이도 저와 똑같이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여자였다는 것도 새삼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 윤상무의 희생양이었다는 걸 말이죠.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신우이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누구보다 어머님이 크시다는 것을요. 그런 어머님이 제게 용서를 구하고 계신데 제가 뭐라고. 저는 언니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미움을 평생 안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선택은 우리 가문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최 부장에게 받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윤상무를 찾아갔습니다. 윤상무 앞에 증거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곧바로 윤상무는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일본 사람 주제에 뭘 한다고? 이런 소리 들고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일본으로 돌아갔어야지.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쩌냐고요? 이거요. 저는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이 한 일들, 횡령 증거들, 위조 계약서, 그리고 이건 고소장이에요. 윤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이제 와서요? 제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일할 때 당신은 뭐 했죠? 형님이 빙판길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저희 가족이 무너질 때 당신은 돈 세고 있었잖아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상무가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과 위조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들의 선의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나야, 잘했다.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거란다. 저 사람처럼 끝까지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용기란다.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둘째 아가야, 이제 내가 우리 가문의 기둥이다. 내 남편과 형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완성해 주려. 시어머님께서 회사의 모든 주식을 제게 증여해 주셨어요. 또 놀라운 건 시누이가 나서서 제가 한성물산의 대표가 되는 일에 앞장선 거였어요. 김미나가 제일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미나뿐입니다. 2014년 봄, 저는 한성물산의 사장이 됐습니다. 버려졌던 며느리가 이제는 집안을 지키는 기둥이 된 거예요. 그날 오후, 일본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20년 전에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힘들 때는 언제든 돌아와라. 우리는 내 편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미유키, 정말 고맙다. 우리 딸이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줘서.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두 사람을 죽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뼈시린 고통 속에서도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나 국적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시누이와 저는 아픔을 함께 겪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형이 정말 원했던 건 제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분들은 저와 가족들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코로나가 끝난 직후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둘째 아가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살았다.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이다. 지금 한성물산은 25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과 비교하면 매출이 10배나 늘었어요. 회사가 커진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제 가정 말만이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이 불과 1년 만에 40%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이제는 트렌드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30년 전 저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온 한 명의 여자였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든 그 고난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김미나입니다. 일본 이름은 미유키. 30년 전 그저 사랑을 따라 한국에 온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을 지키는 기둥이자 한성물산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려졌지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뼈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나도 살아냈다, 나도 겪었다 또는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